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장한업 작가의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플러스입니다. 책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어를 향한 건전한 의심은 일상을 새롭게 만든다. 이 세상 어느 단어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어는 모두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인류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를요. 패션, 네일, 글래머부터 컴퓨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조금만 낯설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단어 뒤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은 아닌지 등을 건전하게 의심해 보는 것이죠. 단어를 낯설게 바라보는 이런 발상의 전환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는 역사 한 편. 하루 5분 만에 쌓는 재미있는 역사 상식. 교양은 덤으로.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플러스. 장한업. 글담 출판사. 왜 남녀의 단추 위치가 다를까? 단추. 혹시 지금 입은 옷에 단추가 있다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단추에는 의류를 넘어서 성, 계급 등에 관한 깊은 고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옷 한쪽 가장자리에 고리 또는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 단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밀어 넣는 방식은 13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단추의 영어 단어 버튼은 13세기에 프랑스어 부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통은 밀어 넣다라는 의미의 동사 부테에서 왔고요. 그래서 어원상으로 버튼은 밀어 넣는 어떤 것입니다. 단추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단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성복은 오른쪽에, 여성복은 왼쪽에 달려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옷을 입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주로 스스로 옷을 입었고 여성은 하인이 옷을 입혀주었거든요. 오늘날 여성들은 상류층의 옷을 따라하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불시에 싸움이 시작될 수 있는 중세시대에는 남성이 언제나 무장을 안 채 다녔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오른손은 늘 따뜻해야 했고요. 그래서 남성 옷의 단추는 오른쪽에 달렸답니다. 그렇게 해야 단추와 단추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오른손잡이의 여성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유를 할 경우 왼쪽으로 아기를 받쳐들고 왼쪽 젖을 물리는 게 편했습니다. 옷의 오른쪽 자락으로는 아기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요. 그래서 여성 옷의 단추는 왼쪽에 달린 것이죠. 즉, 중세시대 남녀에게 다르게 요구되는 역할 때문에 단추의 위치가 오늘날까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단추와 같은 작은 사물에도 선조의 오랜 고뇌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모든 물건은 어느 한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거듭된 고민과 더불어 발전한 과학과 기술이 맞물려야 비로소 그 결과물이 탄생하니까요. 클레오파트라의 손톱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네일. 네일 아트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손톱 예술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손톱을 예쁘게 다듬고 색칠하고 다양한 보석까지 올리니 손톱 관리도 충분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손톱은 그냥 네일이라고 합니다. 네일의 어원은 고대 영어 네겔입니다. 네겔은 핀이나 모처럼 뾰족한 금속을 가리키는 단어죠. 아마 인간의 손톱과 발톱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뾰족하게 생겼으니 네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손톱 치장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관습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여성들이 꾸준히 손톱을 관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클레오파트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7세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뛰어난 지략과 외교술을 펼쳤던 여왕이에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천연 헤나를 손톱에 칠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짙은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그 때문에 하층 여성들은 옅은 색만 발라야 했다고 합니다. 손톱 치장은 유럽 여성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국의 정치가 크롬웰은 그것을 금지해버렸습니다. 크롬웰은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군주제를 폐하고 호국경 자리를 지키며 금욕주의 정책을 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1660년 왕정 복고와 함께 화려한 궁중 문화가 꼽히면서 손톱 치장도 다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세기 후 남편이 죽고 검은 상복만 입은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영국 여인들의 손톱은 다시 색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오래 가진 못했고요. 여성들이 손톱을 칠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색깔이 진한 손톱이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었거든요.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시대에는 손톱만 보아도 그 여성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대 시대의 손톱 치장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고대 로마의 장군들 역시 전투를 앞두고 손톱을 칠했거든요. 머리에는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요. 그 이유는 전투에서 죽을 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게 남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톱을 칠할 때 사용하는 에나멜인 매니큐어는 손을 뜻하는 라틴어 마누스와 돌봄을 뜻하는 라틴어 쿠라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880년에 손과 손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다가 1887년부터 손과 손톱에 대한 관리와 치장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법을 뜻하는 그래머와 글래머가 같은 뜻이었다? 글래머. 사전에서 글래머를 찾으면 육체가 풍만해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글래머 하면 가슴이 풍만하고 늘씬한 여성을 먼저 떠올리죠. 아마도 마법 혹은 문법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글래머가 학교에서 외우던 지루한 문법과 어원이 같다는 말은 더욱 믿지 못할 거고요. 영어 단어 그래머는 본래 철자를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법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죠. 더 나아가 모든 유형의 지식, 특히 신비한 지식도 의미하게 되었고요. 사실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극히 소수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읽고 쓰는 능력을 비밀로 간직했죠. 그 결과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조차 라틴어를 읽고 쓰는 사람들은 높은 대우를 받았고요. 이러한 그래머가 스코틀랜드어로 들어가 그래머리가 되자 마법, 마술, 주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R이 L로 바뀌고
다른 모음 변화까지 생겨 글래머라는 형태로 영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래머는 원래 마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1840년대부터 마술적인 아름다움, 유혹하는 매력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서서히 여성과 연결됩니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매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미국입니다.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글래머 걸이라는 표현을 대대적으로 사용하거든요. 흔히 글래머는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원만 보면 정반대입니다. 글래머는 그래머, 문법에 매우 강한 사람일 테니까요. 유럽에서는 메뉴가 요리사를 위한 것이었다? 메뉴. 메뉴는 식당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식당에서는 차림표, 요리 목록을 가리키는 용어죠. 컴퓨터에서는 화면 상단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고요. 영어 메뉴의 정확한 발음은 머니입니다. 머니는 줄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미뉴에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사의 과거 분사 미누투스가 프랑스어로 들어가 머니가 되었죠. 참고로 미누투스에서 유래한 또 다른 영어 단어로 시간 분을 가리키는 미닛이 있답니다. 한 시간을 작게 나눈 것이라는 뜻이죠. 머니는 언제부터 음식 차림표를 의미했을까요? 최초의 음식 머니는 중국 송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송나라는 농업, 직물업, 제철업 등 다양한 산업이 크게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후에 남송으로 세력이 줄고도 조선술, 항해술, 나침반 등이 발달한 덕분에 해상 무역으로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했죠. 그래서 고려부터 이슬람까지 세계 곳곳의 상인들이 송나라의 무역항인 항저우, 광저우 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저우에 있던 시박사, 해상무역관할 관청을 취안저우, 항저우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무역도시의 식당들은 먼 길을 온 상인들로 문전성시였습니다. 그러니 바쁜 식당 주인들이 외국 상인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맞출 수 없었죠. 요리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일종의 음식 차림표를 주고 주문하게 한 것이 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머니는 중세 말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요약 또는 상세한 목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머니가 식사의 구성 방식이나 요리 목록을 가리킨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이때에도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종업원을 위한 목록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서만 그날 파는 음식을 써서 내붙이는 정도였죠.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손님에게 요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머니가 등장합니다. 당시 머니에는 프랑스식 코스 요리가 아니라 1인분씩 파는 요리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머니는 일반적으로 식전주, 전식, 본식, 치즈, 후식, 식후주, 커피 순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인들은 식도락에 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게 해주고 다음 요리에 대한 식욕을 남기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미국 음식이 없다? 핫도그. 핫도그는 익힌 소시지를 긴 빵 속에 넣어 먹는 대표 간편식입니다. 그런데 이 핫도그는 미국 음식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독일과 깊은 관련이 있죠. 핫도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시지 역시 독일에서 유래했고요. 실제로 핫도그 유래와 관련해 언급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입니다.
1870년경 미국 뉴욕 브루클린 남쪽에서 긴 빵에 소시지를 넣어 팔았다는 찰스 펠트만, 1880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손님이 손을 대지 않도록 뜨거운 소시지를 긴 빵에 넣어 팔았다는 앤투안 포이트방거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왜 미국의 수많은 음식들이 유럽에서 건너왔을까요? 특히 독일에서 많이 건너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유럽인들의 미국 이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1848년 혁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으로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봉기인 혁명의 실패로 불만이 가득한 다수의 유럽인들은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혁명의 반작용으로 독일이 통일제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미국으로 가는 선박이 대부분 독일 브레머하펜에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혁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배고픔에 굶주린 유럽인들에게 일확천금을 모을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이야기는 마지막 희망이었을지 몰라요. 1849년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핫도그는 본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야구장에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되었죠. 1903년 겨울 영국인 해리 스티븐스는 많은 사람을 고용해 뉴욕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폴로 그라운드에서 핫도그를 팔았습니다. 고용된 행상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매우 따끈한 닥스훈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긴 소시지가 개 닥스훈트의 모양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핫도그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야구장에서 인기 있는 이 음식의 이야기는 곧 뉴욕 포스트의 만화가 테드 도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닥스훈트의 철자를 잘 몰라서 만화에 그냥 핫도그라고 적었죠. 이것이 바로 핫도그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핫도그에 빠질 수 없는 케첩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 말은 중국 남동쪽 아모이 방언 코에치압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이 단어는 물고기의 소금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쓰이는 언어 키찹을 거쳐 18세기에 영어로 들어가 케첩이 되었습니다. 이 소스는 본래 버섯, 호두, 오이, 굴을 섞어 만들었는데 강한 신맛 때문에 미국 선원들이 토마토를 추가하면서 토마토 케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크닉은 원래 농부들의 새참이었다? 소풍. 학창 시절하면 떠오르는 추억은 바로 소풍입니다. 소풍의 한자 소는 거닐다라는 뜻이고 풍은 바람, 바람을 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소풍은 바람을 쐬며 거닐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소풍은 참 시적이고 낭만적인 용어네요. 소풍에 해당하는 영어는 피크닉입니다. 온라인 어원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1748년 체스터필드 백작이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원은 프랑스어 피크니크입니다. 조금씩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 피케와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니크를 붙여 만든 말입니다. 영어 단어 피크닉은 피크니크를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본래 피크닉은 몇몇 사람이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사전학자 에밀 리트레는 초대한 집의 즐거움의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거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가 함께 즐기는 식사라고 피크닉을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모임 주관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으로 솜씨를 뽐내고 식탁을 꾸미는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소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도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풀키에 씨에게 이끌려 평소와는 달리 내 아내를 동반하고 그와 그의 친구 분우와 같이 박하생 부인네 식당으로 각자 자기 식대를 부담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었다. 박하생 부인과 그녀의 두 딸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었다. 한편 초대받은 사람들은 소량의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집안뿐만 아니라 야외 어디에서나 모였습니다. 사실 당대 사람들에게 야외 식사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이면 새들이 지저귀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풀밭 위에 천을 깔아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다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상이었죠. 자동차가 생기기 전까지 말입니다. 병원은 원래 치료시설이 아니었다? 병원. 병원은 영어로 호피스털입니다. 이 단어의 원은 라틴어 호스피탈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단어는 숙소, 여관을 가리키던 말이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이 호스피탈레의 일종입니다. 호스피탈레는 고대 프랑스어 오스피탈을 거쳐 13세기 중반에 똑같은 형태로 영어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탈레는 고대 프랑스어 오스피탈을 거쳐 13세기 중반에 똑같은 형태로 영어에 들어갔습니다. 그 뜻은 가난한 자를 위한 숙소였죠. 그리고 15세기 초반 호스피털은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고 먹여주는 자선시설로 뜻이 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호스피털은 병든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털이 병원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을 뿐 병원은 존재했습니다. 그 역사는 2500년이 넘고요. 고대에는 신전이 병원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전문 치료를 받았죠. 로마 제국은 기원전 100년경에 아픈 노예, 검투사, 병사를 위한 치료시설을 따로 만들었고요. 325년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성당에 있는 모든 도시에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세에도 종교시설에서 수도사와 수녀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호피스터를 신의 숙소라는 의미로 오텔 디으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종교와 의료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1724년 런던에 설립된 첫 기부제 병원에서부터 영어 단어 호스피털이 오늘날의 병원의 의미와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히스테리의 주범은 자궁이다. 히스테리. 히스테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노처녀 히스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나이가 들고도 결혼을 하지 않은 과도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히스테리라는 단어 속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스테리의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단어로부터 자궁에 또는 자궁으로 고통을 받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히스테리코스가 그리고 같은 뜻의 라틴어 히스테리쿠스가 나왔죠. 영어 히스테리는 이 히스테리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7세기에 히스테릭 패션 등으로 변형되고 18세기에 발작이라는 뜻의 히스테릭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갑자기 흥분하는 상태를 히스테릭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성의 자궁과 신경질적인 반응은 무슨 관계일까요? 정말 자궁 때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러한 오해의 주범은 고대 그리스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여성에게만 있는 자궁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여성의 난자가 방출되지 않으면 자궁 내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민해진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히스테리를 과부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여성의 자궁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호흡을 가로막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히스테리를 포함한 많은 여성 질환의 온상으로 자궁을 꼽은 것이죠. 이처럼 자궁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고대 시대부터 2000년 이상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히스테리에 대한 오해는 의학이 발전한 19세기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 미국의 한 내과 의사는 여성 중 4분의 1이 히스테리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으며 1874년 미국의 한 신경과 의사는 히스테리 증상을 75쪽에 걸쳐 길게 나열해 놓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히스테리로 진단받은 여성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히스테리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심리, 감정 등이 면밀히 연구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 이전에 히스테리라고 불리던 증상들을 신경 불안 증세로 재분류했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뇌파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히스테리 발작과 간질 발작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편견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먼이 자궁을 의미하는 과 인간을 의미하는 맨을 붙여 만든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자궁으로만 여성을 규정하려는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일 뿐이죠. 우먼은 여자를 의미하는 위프와 인간을 의미하는 맨을 합성해 만든 고대 영어 위프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에도 참으로 많은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신체 콤플렉스란 있을 수 없다? 콤플렉스. 누군가 여러분에게 콤플렉스 있어 라고 물으면 작은 눈, 굵은 다리 등 신체와 관련된 대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약점 등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약점을 콤플렉스로 꼽습니다. 하지만 콤플렉스는 본래 신체와 관련해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먼저 콤플렉스의 첫 번째 의미는 복합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모아둔 스포츠 콤플렉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복잡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뜻은 정상이 아닌 정신 상태 또는 강박관념입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콤플렉스를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고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만들거나 심하면 가슴을 찔러 목매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무의식 속에 내재된 억압을 콤플렉스라고 분류한 학자입니다. 그 덕분에 심리학계에서는 콤플렉스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물이든 의견이든 정신적 문제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콤플렉스의 어원은 라틴어 플렉테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짜다, 엮다, 꼬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가치라는 의미의 접두사 코미부터 애워싸다, 포괄하다를 뜻하는 콤플렉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단어의 현재 분사인 콤플렉수스가 프랑스어 콤플렉스를 거쳐 1652년에 영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1715년에는 쉽게 분석되지 않는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1907년 칼 구스타프 융이 억압된 생각들의 연결된 집합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라는 말로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요약한 바 있습니다. 콤플렉스의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가 부친에게 가지는 비정상적 애착인 파도 콤플렉스, 어린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스스로 욕구를 억누르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외에도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콤플렉스의 일종입니다. 최초로 슬로건을 내건 집단은 군대이다. 슬로건. 슬로건은 어떤 단체의 주장을 간결하게 나타낸 어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구호, 강령, 표호 정도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1972년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는 슬로건을,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던 시절 Yes We Can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뉴 월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슬로건은 단체가 추구하는 바를 대내외로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슬로건이 슬로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슬로건의 어원은 16세기 초 스코틀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12년 스코틀랜드는 동맹국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영국 국경 쪽으로 군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불만을 표출했죠. 그럼에도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영국을 공격해 플로든 언덕까지 진격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513년 플로든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귀족을 비롯한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제임스 4세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제임스 4세는 스코틀랜드의 번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벌인 플로든 전투에서 전사한 후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한 스코틀랜드 민요 숲속의 꽃들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전투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맹크서의 총칭인 고이데일 제어로 슬로고금이라고 말이죠. 슬로는 군대, 사람, 무리라는 뜻이고 고름은 함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슬로고름은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다가 17세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슬로건을 최초로 사용한 집단은 스코틀랜드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로건은 18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정치나 다른 집단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나 문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 모토와 비슷하죠.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온갖 단체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슬로건은 영어를 거쳐서 1842년 프랑스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너무 스코틀랜드적인 이 단어를 곧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1930년 프랑스 작가이자 외교관인 폴 모랑에 의해서 다시 프랑스어로 들어옵니다. 이때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짧고 눈에 확 띄는 표현이라는 의미였어요. 2년 뒤에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가 이 단어를 정치계로 들여오게 됩니다. 슬로건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모토는 이탈리아어입니다. 투덜대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무티레에서 유래했죠. 이 동사로부터 나온 불평을 뜻하는 라틴어 명사 무텀이 모토가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의미는 각종 문장 도안에 붙이는 격언이나 설명문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슬로건이나 모토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네,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바라보는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플러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외 친숙한 단어들이 더 궁금하다면 활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담 출판사 장한업의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플러스였습니다.